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젝 2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수업하고 있는 건 토니 마이어스라는 이제 학자가 쓴 누가 슬라보의 지젝을 미워하는가. 그래서 이제 LP 출판사에서 시리즈물로 나와 있는 학자별 일종의 개론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2편 주체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라는 이제 이 챕터를 함께 이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왜 코기토를 추방하려 하는가라는 것이 이제 일단은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지젝의 책 중에 까다로운 주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저도 이제 집에 갖고 있고, 그래서 이 책을 좀 읽고 있는데 어려워요. 정말 확실히 지젝을 이해한다라는 것,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전문적 공부를 하지 않은 상태로 지적의 책을 뭐 술술 익히네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왜 코기토를 추방하려 하는가라는 이제 이 챕터를 갖고 토니 마이어스는 지금 이제 이 책을 쓰고 있는데, 지적의 까다로운 주체라는 이 책을 특히 이 챕터에서 참고를 하고 있어요. 자, 까다로운 주체.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보통 이제 모든 이제 현대 사상은 데카르트적 주체를 이제 비판하고 추방하려는 현대적 사유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 이제 근대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데카르트거든요. 결국은 데카르트를 넘어서는 것, 그게 또 현대 사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데카르트는 코기토 에르고즘이라는 이제 가장 유명한 말을 하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때 그 코기토예요. 코기토.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할 때 그 생각한다가 이 코기토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코기토, 왜 코기토를 추방하려 하는가라는 이제 이 제목이 붙은 거죠. 그래서 이제 데카르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의심하고 의심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결국 끝까지 의심할 수 없는 그 무엇, 그것이 이제 코기토. 우리의 어떤 이 철학적 사유의 가장 토대로서 이 사유의 개념, 코기토에 대한 개념으로 제시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정말 이성 중심의 사회, 인간의 어떤 사유 능력에 대한 부분이 재조명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근대 사상이 크게 발전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근대를 넘어서고자 하는 학자라면 바로 이 데카르트를 깨지 않고서는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참고로 데카르트는 이게 1590년대생일걸요. 1592년인가? 제 기억에 그래요. 그러니까 요쪽에서 사망한 연도는 제가 확실히 기억을 하는데 1650년이에요. 그러니까 요 당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어쨌든 근대의 시작점 17세기잖아요. 이제 거기에서 활동을 했던 사람이고, 지금 우리는 이제 21세기를 살고 있는데 정말 어쨌든 20세기에 이제 우리가 현대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시대성으로 왔을 때 여기서도 이런 말을 써요. 거의 모든 그 뭐랄까 학파와 계열이라고 할까요? 다 연계돼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적 사회라고 하면은 일단은 계몽주의에 반대한다라는 반계몽주의. 그래서 뭐 반계몽주의나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었던 뭐 포스트 모던에 대한 포스트 모던 학파나 이런 걸 주장하는 분들, 혹은 환경 생태주의 같은, 또 여기 나름대로 이것도 다 진보 계열로 들어가죠. 생태주의, 뭐 인지과학자, 하버마스주의, 뭐 등등등.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이 데카르트적 주체를 비판하고 추방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지젝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건 지젝이잖아요. 그럼 지젝은 어떤 쪽이냐라고 할 때, 지젝은 오히려 다들 이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을 때 되려 지젝은 이 데카르트적 주체 모델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데카르트의 이 주체 모델을 통해서 본인의 어떤 주체 이론을 확장해 가는 거죠. 그래서 뭐 데카르트가 얘기했던 걸 그대로 고지고대로 믿고 우리에게 뭐 뭐 알려주려고 한다 뭐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이제 그가 나름대로 데카르트를 또 제 독법이죠. 새로운 독해를 하는 겁니다. 음, 데카르트적 회의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이제 방법적 회의라고도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데카르트가 연구하는 방법이었죠. 그러니까 회의론자는 아니야. 뭐든지 아우 이건 안 될 거야, 저건 없을 거야, 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무언가 확실한 어떤 진리 체계를 추구하기 위해서라면 일단은 내가 방법론적으로라도 그래 나도 회의론자처럼 다 철저히 의심을 해보자. 철저히 의심하는 끝에서도
결국은 그러니까 회의의 극단인 거죠. 그런 극단적 회의 속에서도 자명한 것을 내가 찾을 수만 있다라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게 이제 데카르트의 방법론이었거든요. 그래서 진실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고 이 감각의 진실성부터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 오감에 대한 의심부터. 그래서 이 감각을 따져보니까 감각도 이게 불완전하구나. 자기 신체가 또 환영일 수도 있고 이 현실이 가상일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들도 하게 됩니다. 심지어 전능한 악마가 있어서 우리가 엄밀하다고 생각하는 그 수학적 공식조차도 틀릴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까지 하니까요. 자기의 신체가 환영일 수 있다는 전제하에 만약 그것이 기만이라면 어쨌든 이제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야, 그럼 모든 게 다 가짜라고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나를 속이려고 하는 것, 나를 기만하는 그런 사유만은 그래도 존재하는 거 아닌가? 혹은 그렇게 해서 기만 당하는 사유만은 또 존재하는 거 아닌가? 라는 이제 결론에 다다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지금 이것도 가짜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있는 내가 지금 속고 있는 거 아닌가? 라고 할 때도 속고 있는 어쨌든 지금 속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는 또 그 생각하는 나는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심하면 의심할수록 더욱더 확고해지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삶의 어떤 물질성이나 어떤 이런 것이 아니라 결국 사실상 이제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 이제 귀결이 되는 거죠. 그게 보통 이제 우리가 근대 철학 공부할 때 데카르트를 통해서 시작하는 어떤 그 방법이에요.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는 생각, 어떤 사유하는 나. 그래서 거기서 이제 코기토에 다다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어떤 데카르트의 회의적 방법이었고 어떤 의의라고 본다라면 자, 개인은 그런 데카르트를 통해서 우리는 개인을 발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개인은 상징계의 꼭두각시다. 어떻게 보면 그 개인이 이제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탈구조주의. 자, 데카르트의 코기토는 중심화된 주체 혹은 개인의 토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데카르트의 코기토를 생각하면 우리는 뭔가 중심화된 주체고 주변화된 주체가 아니라 중심적 주체가 되고 또 개인화되고 개인화. 그죠? 개인은 삶에서 그래서 분리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은 자기 투명성을 또 갖고 있고, 불투명한 게 아니라 투명한 거야. 나는 나고, 개인으로서의 삶 자체는 충분히 살아갈 수 있고, 자기 투명성, 그리고 그 개인의 어떤 토대로서의 어떤 사유. 모든 사람은 고립된 섬으로서 자기 충족적이고 독립적이다. 자기 충족적이고 독립적이다. 사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보통 민주주의를 지금 워낙 당연하게 마치 진리인 것으로 여기고 있는 시대이기도 한데 어찌 보면은 결국은 이런 개인의 발견을 통해서 나오는 정치 사상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개인이 집단 안에 군집화된 어떤 속에서 획일화되어 있고 어떤 개체화되어 있는 것에 불과하다라면 어떤 한 요소에 불과하다라면 사실 이런 근대는 탄생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이런 개개인의 중심성에 대한 것을 일단 철학적으로 어떤 토대를 만들어줬다는 점에서 확실히 데카르트의 발견 자체, 이 학문적인 성취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하고 싶은 것을 할 자유가 있는 존재. 그렇죠. 근데에서 우리는 자유를 빼먹을 수 없죠. 자율. 이러한 주체로는 현실에서 남자들만이 제 자신의 주인이고 여성은 정령과 감정에 지배되는 존재로 이분하는 근거로 사용된다. 무슨 말이냐면 이건 역으로 제가 제 수업할 때 자주 쓰는 이 도식이죠. 사실 이제 이건 이제 원래 이진경 선생님의 철학과 골뚝청소부에서 배운 거지만 주체와 대상의 관계에 있었을 때 지금 우리가 인간의 코기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코기토 이성으로 바꾸면 인간 이성이 어쨌든 이 자연보다는 우월하다는 이분법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자연은 거꾸로 이성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코기토가 없어. 그 얘기는 뭐냐면 철저하게 한편으로는 물질적이고 또 한편으로는 말 그대로 인간의 어떤 이 정념이나 욕망, 본능, 자연에는 어쨌든 이런 본능 이런 것에 움직인다고 보잖아요. 이런 것들을 뭔가 하대한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근대 사상의 이성에 대한 중심을 좀 남성 중심으로 갖다 붙여놔요. 그러니까 마치 여성은 되려 자연적이고 남성은 되게 문명적인 어떤 느낌으로
그래서 문명과 어떤 야만의 이분법적 도식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작용이죠. 이건 일종의, 그러니까요. 어떤 그 폭력적인 어떤 인식의 틀을 갖게 만든 것도 사실은 데카르트의 코기토의 부작용이라면 부작용일 수 있죠. 그래서 여자들은 중심화된 주체가 아니라 탈중심화된 주체인 셈이다. 그래서 이제 자연에 대한 어떤 지배도 사실상 이제 이런 데카르트의 코기토에서 나타난 셈이고, 그래서 오늘날 환경 문제의 발생의 근원이 될 수도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연을 도구하고 이것을 오히려 야 이게 계몽이지라고 하면서 야 계몽은 이런 거야라고 오히려 자부하면서, 지금도 여러분 이성 낙관론을 갖고 있는 분들은 얼마든지 우리는 이런 환경 문제조차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라는 낙관을 갖고 있죠. 자,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그러면 데카르트 생각이 이런 상태여서 탈구조주의 학자들은 바로 이걸 비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인식의 틀에 대한 비판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파괴적인 이 주관주의에 맞서, 자, 이걸 그 파괴적 주관주의다라고 표현을 해요. 지금 이 책에서는요. 사실 이 근대의 학술적 방법론은 되게 객관적이긴 한데 지금 중요한 건 인간 중심주의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중심에서도 특히 인간 모두 이런 느낌이 아니라 무엇보다 거기서 이 개인화된 자기 충족적인 개별적 주체에 대한 개념을 하다 보니까 이 주관주의라는 표현을 써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파괴적 주관주의에 맞서서 탈구조주의 학자들이 결국 여기와 반대하려면 뭘로 끌고 가야 돼요? 야, 니만 잘났냐? 뭐 이런 것처럼 객관주의를 끌고 가야 돼요. 그 객관주의라는 치료제를 생각하게 된 셈이고, 주체 중심의 권위를 무너뜨린 또 다른 과학. 그래서 이 주체 중심주의를 무너뜨리는 거죠. 이 주체 중심을 무너뜨리는 또 다른 과학. 그러니까 기존에 왜 또 다른이라는 말을 썼겠어요. 과학 자체가 사실은 이 주체 중심과 이성론에서 파생이 된 거긴 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새로운 어떤 과학적인 또 근거를 통해서 비판하기 시작했던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히려 다시 역사 속으로 올라가 봤을 때 그런 거대한 틀을 통해서 비판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례가 있긴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생각해 보면 어때요? 천동설을 뒤집어 엎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구가 태양을 돈다는 발견을 했어요. 태양이 중심에 있고, 그죠? 태양 중심설이죠. 지구가 돈다. 사실 이게 지금 과학적으로 규명된 거잖아요. 그 이전에 이제 중세 때까지만 해도 거꾸로였으니까. 그러면 보세요. 기존의 중세 천동설은 뭐였어요? 지구가 중심에 있었죠. 지구 중심에서 태양이 돈다. 요 방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왜 이렇게 생각했겠어요? 사실 이것도 결국은 일종의 이제 우리 인간 중심주의에서 당연히 나타난 방식이겠죠. 유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중심성을 과감하게 새로운 어떤 과학을 통해서 뒤바꿔 버리는 거죠. 탈중심화 시켜버리는 것. 그래서 코페르니쿠스의 어떤 이 지동설이 인간을 우주의 중심에서 밀어내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라고 지금 사례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19세기의 다윈의 진화론은 어때요? 인간 종이 오직 뭐 특별하고 뭐 절대적 우월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그냥 어떤 진화의 연속성이고, 진화 연속성으로 봤을 때 결국 인간도 자연 법칙의 일부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인간도 자연 법칙의 일부다라는 건 인간이 자연보다 월등하다라고 얘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숭이의 그냥 후손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물론 이건 이제 진화의 방식의 후손이지만. 그리고 프로이트 어때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의 통념을 다 뒤집어 엎는 대표적인 케이스들이죠. 그리고 자, 우리가 봤던 예전에 배웠던 프로이트도 어때요? 무의식이잖아요. 프로이트의 무의식이라는 것은 바로 지금 데카르트가 중시했던 건 의식적인 인간 이성의 어떤 의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무의식적인 토대를 통해서 인간을 규정하는 거니까 이것도 굉장히 혁명적인 사유 방식이죠. 그래서 우리의 정신적 삶의 상당 부분이 통제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밝혀내고, 개인의 주관주의적 장벽을 무너뜨려 개인 역시 외부의 힘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인간 중심을 무너뜨렸고, 개인도 어쨌든 외부에 의해서 종속되는 거다. 어떤 외부의 힘, 그게 무의식이 됐든 무엇이 됐든 외부의 힘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 자신이 중심이 될 수 없는 세계의 주변적 존재인 것이다 라고 반박을 하게 되는 거죠. 보통 이런 걸 보통 구조주의라고 봐요. 우리가 구조주의 계열에서 봤을 때 인간의 어떤 자유와 선택과 이런 것에 대한 것을 한없이 강조하고 있는 게 오히려 이런 기존의 뭐 실존주의로 연결이 된다고 봤다라면, 이제 구조주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좀 반박을 하는 거고. 근데 탈구조주의자 같은 경우에 그래서 코기토를 거부하면서 탈중심적 주체에 대한 사고로 발전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탈구조주의는 그러면 탈중심을 하되 이 탈중심적 주체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주체는 자율적 존재가 아니라 경쟁하는 담론들이 일으키는 효과이며, 그러니까 주체는 자율적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체라는 건 그냥 존재 아니다. 오히려 뭐뭐에 의해서 발생하는 효과다. 이렇게 보는 거죠. 경쟁하는 담론들이 일으키는 효과고 발화되는 통로일 뿐이다. 탈중심화되어 있고 무의식적 담론, 이데올로기적 담론에 속해 있는 거예요. 주체는 스스로 결정할 수 없고 지배 이데올로기의 당대 역사에 종속되어 있다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기죠. 지금 데카르트적 코기토는 지나친 개인화와 지나친 자유에 대한 개념을 얘기하고 있다면 거꾸로 이 지금 탈구조주의는 지나친 예속, 말 그대로 지나친 구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당연히 큰 간극을 띠게 된단 말이죠. 간극이 생겨요. 이거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탈구조주적 주체는 보통 더더욱이 언어 철학의 핵심이었죠. 소시르의. 그래서 언어의 기능, 대타자의 담론을 복화술로 발화하도록 운명지어진 상징적 자동 인형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탈구조주의적 주체는 뭐다? 언어의 기능이고 대타자의 담론을 복화술로 발화하도록 운명지어진 상징적 자동 인형이다. 왜 상징적이죠? 나 이제 이거 상징계로 표현할 테니까. 이런 모델의 문제점은 뭡니까? 개인의 주관 세계를 너무 깊숙이 침투해 결국 여기를 강조하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했죠? 생기죠, 당연히. 주체성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체성의 아예 박탈이죠. 이렇게 되면 이걸 주체라고 할 수 있는가? 주체를 완전히 파괴하게 되잖아요. 모든 것이 객관적이라면 나의 성격에 어떤 주체적 요소도 존재하지 않게 되는 셈이니까,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탈주체다라고 말하는 건 쉬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정말로 나는 주체성이 없나요? 정말로 나는 선택에 대한 주체라고 할 수 없나요? 라고 할 때 이상하잖아요. 분명히 우리는 그래도 선택하는 주체인데, 그런 의미에서 이런 탈구조주적 주체는 되려 또 현실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의 특수성과 개별성은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결국 이 또한 진실하지 않은 문제가 있어서 기존의 데카르트적인 어떤 이 코기토 혹은 주관주의적인 어떤 문제가 가져온 게 있다라면 또 탈구조주의적인 측면에서 코기토를 비판한 건 뭐 의미가 있지만 그 비판 속에서 얘네들이 끌고 간 것은 또 너무나 과격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적의 위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적의 까다로운 주체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거였을 텐데 저는 그 앞부분에 그 하이데거부터 막 분석을 하거든요. 지적이요? 이해가 안 가요. 되게 어렵다. 그래서 아유 이게 글이야 뭐야 하면서 이제 막 읽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 보면 저 역시도 오늘 이제 이 강의 끝나고 다시 한번 책에 들러붙어서 또 읽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 도전하는 거죠. 저는 이거를 큰 스트레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책을 읽다가 이해 안 되면 좀 절망할 때가 있거든요. 아유 이게 뭐야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자꾸 우린 더 쉬운 책을 찾게 되죠. 여러분 저는 몸꽝이긴 해요. 그러니까 신체적으로는 정말 이제 게을러져서 뭐 믿지 않으실 분도 있겠지만 사실 이제 중고등학교 때는 우리 중고등학교 때는 워낙 놀 일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운동이 워낙 일상이었고 그때는 뭐 정말 제가 키는 작아도 몸 관리 자체는 굉장히 잘했다는데 관리란 말도 필요 없죠. 그냥 하루 종일 축구 농구 하는데 몸이 살찔 리가 없고 많이 먹어도. 그리고 이제 몸에 이제 뭐 근력이나 이런 게 좋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저도 이제 어엿한 중년이고 중년에 접어들고 있고 운동 안 하고 그쵸? 몸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좀 왜 하냐면 책을 좋아하고 지금 이렇게 수업을 듣는 많은 분들도 다 저랑 비슷한 성향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학자가 되는 건 아니지만 책에 대한 갈망이 있고 그리고 또 삶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수업을 듣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저도 보면 이 책에 대한 부분만큼은 그러니까 약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무리하게 처음부터 하면은 막 힘줄 끊어지고 막 인대 늘어나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뭐 바로 이제 막 철학에 좀 관심이 있어요라고 하시는 분이 순수 이성 비판을 바로 뛰어들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뛰어는 보고 자신의 실력을 독해력을 체크를 해야죠. 그래서 아니다 싶으면 바로 한 단계씩 낮추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이제 뭔가 덤벨을 든다라고 할 때도 뭔가 무게를 하나씩 낮추면서 자기 무게에 맞추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렇다고 너무 쉬우면 안 되죠. 지금 내 독해력이 이 정도 수준인데 확 낮춘 수준의 책을 찾아가지고 그것만 계속 읽으면서 아 이게 좋은 책이야, 나 책 많이 읽었어, 그런 거에 집착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책을 읽은 권수에 집착하지 마시고, 그렇죠, 느리더라도 하나하나 자기 수준에 맞는 것을 읽어가고 그죠, 그 근육을 붙여가는 것,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한번 더 살펴보죠. 결국 위 두 주체 모델은 주체성을 과대평가하거나 반대로 과소평가하는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완성된 주체라면 자신의 존재를 위한 개별성의 영역을 보존하는 동시에,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원하는 이상적인 주체는 뭐겠어요? 야, 그럼 진짜로 완성된 주체면 뭐냐? 완성된 주체라면 자신의 존재를 위한 개별성의 영역을 보존해줘. 개별성은 있어야 돼, 분명히. 그러니까 개별성은 있어야 되고, 우리가 거처할 장소, 근데 그 개별성이 어떤 토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처할 어떤 장소라고 이제 이건 표현을 한 건데, 거처할 장소가 있어야 되고, 어떤 비개별성의 토대 위에, 그래서 개별적이지 않은 뭔가 보편적인 어떤 틀 위에서 자리를 잡아야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생산적 균형의 유지를 어떻게 해서 가능하게 할 것인가, 그런 주체를 발견하는 것을 이제 오늘 우리는 거기서 지적의 노력을 살펴보는 게 우리 수업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민적 주체의 필수 불가결한 광기. 자, 그래서 이제 지적이 좀 더 포커스를 가져본 건, 지적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했잖아요. 항상 부정어법이라고. 그래서 지적의 분석에는 이렇게 항상 반대어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아니 지금 우리는 뭔가 주체를 얘기하고 특히 뭔가 이성에 대한 얘기로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 광기는 또 뭐야? 라고 할 수 있죠. 역설적으로 이제 광기에 우리 포커스를 또 맞출 건데, 지적은 데카르트적 회의는 인간이 어떻게 자연에 함입된 존재에서 문화로 혹은 주체로 지탱되는 존재로 변모하는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고 봤어요. 자, 무슨 말이죠? 자, 인간이 어떻게 자연이라는 곳에서 어떻게 우리는 문화로, 그죠? 그게 다르게 표현하면 이 객관이라는 어떤 자연에서 어떤 우리는 문화라는 주체적인 거기로 도약할 수 있는가요? 변화되는가? 변모라는 거죠. 인간은 요쪽에서 이행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연에서 문화로 이행하는가? 사실 프로이트도 이런 거 얘기했었죠, 책에서요. 자, 그래서 지적은 자연과 문화 사이에 잃어버린 고리를, 그러니까 요 고리, 여기서 우리 궁금한 거거든. 어떻게 변모한 거지라는 요 물음표, 이 퀘스천에 대해서 요거를 데카르트적 회의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데카르트적 회의입니다. 데카르트적 코기토에서 이 어떤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다시 추론해 볼 수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자기로의 철회에 집중합니다. 데카르트의 방법론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로의 철회. 더 무언가 발산해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방법적 회의라는 것은 끊임없이 이제 그죠? 잘라내는 거거든요. 잘라내면 철저하게 자신에게 집중하는 거고, 세계와 자신을 단절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데카르트의 사유는요. 코기토만 남을 때까지 모든 외부 세계와의 고리를 차단한 과정, 그 과정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지적은 발견한다. 전면적인 철회의 제스처.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하나하나씩 철회시키는 것. 내가 만지는 이 손에 대한 촉감, 후각, 시각, 청각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어때요? 철회시킨단 말이에요. 데카르트의 방식은 다 믿을 수 없구나. 이런 것들은 다 확실치가 않구나라고 하면서 이 전면적 철회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전면적 철회의 제스처에서 자연에서 문화로 가는 감춰진 이행이 있다라고 본 거예요. 전면적 철회의 방식이 자연에서 문화로의 어떤 이행을 가능케 하는 무언가가 숨어 있다. 이렇게 본 거죠. 자,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광기의 일종이 아니겠는가? 광기의 일종이다. 세계가 그 자체로 상실, 절대적 부정성으로 경험될 때 상징적 세계가 형성될 수 있는 시기인데, 그래서 세계가 그 자체로 상실, 절대적 부정성으로 경험되는 그때가 상징적 세계가 형성될 수 있는 시기인데, 데카르트의 자기로의 철회는 정확히 이 극단적 상실의 경험이다라는 거예요. 극단적 상실의 경험. 지적에게 데카르트의 코기토는 그래서 현실적인 개인의 나라고 보진 않는 거예요. 이건 이제 제가 보기엔 지적의 어떤 독법인 거죠. 데카르트가 그렇게 생각했다라기보다도 지적이 보기에는
데카르트의 코기톡이라는 건 결국 우리의 현실적 개인의 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현실적 개인 그 나가 그 나가 아니다 이런 거죠. 오히려 부정성의 텅 빈 지점, 전면적 철회를 계속 어때요? 지금 소고하고 계속 소고하다 보면 결국은 이 텅 빈 지점, 가장 초기였던 그 단계, 공백의 지점이야말로 결국 주체의 자리가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카르트의 이 방법론을 통해서 사실상 지적은 그저 코기토라는 게 그냥 현실의 나를 지정하는 게 아니라 계속 나에 대한 것을 처리하다 보면 어떤 부정성의 텅 빈 지점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텅 비었다고 해서 그렇다고 그럼 아무것도 아니네? 그게 아니라 있는 모든 것의 그 반대편, 모든 규정된 것의 부정성으로 존재하는 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지적은 바로 여기 텅 빈 장소의 주체를 위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체라는 건 그래서 지적의 주체는 어떤 내용물이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내용 없는 공백으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자연 상태에서 문화 상태로 이행할 수 있는 것도 결국은 이 공백 때문이다. 자, 우리가 계속 우리는 자연에서 어떻게 우리는 문화화됐는가를 보는 거잖아요. 어떻게 자연에서 문화로 가게 되었는가라고 할 때 결국은 그것이 이 공백의 역할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사물과 재현 표상, 대상과 말 사이에,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수많은 인식하고 있는 사물들, 그것을 우린 대상이죠. 우리가 사물을 보고 그걸 대상화하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재현한단 말이에요. 인식을 하니까 재현해서 우리가 표상을 하죠. 뭘로 표상하죠? 언어로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어떤 그 사실 물 자체에 대한 것, 사물과 대상을 재현하고 표상하는데 거기에 간극, 요 간극이 없다면 만약에 우리가 정말 그대로 고지고대로 우리 지난 시간에도 그 얘기했잖아요. 제가 인식하는 것과 타인이 인식하는 게 완전 동일하다면 게다가 이런 차이, 간극이 없다면 그건 주체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은 애초에 우리가 사물을 살해하는 한에서만 말과 그것이 재현하는 사물 사이의 간극을 창출하는 한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애초에 우리가 사물을 살해하는 한에서 그러니까 사물 자체를 말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과감하게 규정하고 재단하는 거죠. 그것을 오히려 이것은 그러니까 좀 자극적 표현이죠. 사물의 살해다. 사물을 살해하지 않고서는 말이 있을 수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살해하는 한에서만 말과 그것이 재현하는 사물 사이의 간극을 창출하는 한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간극, 자연과 존재들 사이의 간극이 결국은 요 간극이 주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간극이 없다라면 주체는 파생될 수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실제계와 상징계의 차이가 없어져 버리는 거니까요. 이 간극, 자연과 존재들 사이의 간극이 주체고 지적의 용어로 본다면 자연과 문화 상태의 사이에 잃어버린 고리, 그 고리, 사라지는 매개자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주체는 또 다른 표현이 하나 등장을 해요. 사라지는 매개자다. 자, 그거 잘 보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보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자연에서 문화로 그죠? 이행하는가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면 아까 얘기했지 문화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언어, 말을 통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사물이나 대상 그 자체에 대한 것을 어떻게 언어와 말을 통해서 표현해내는가. 여기에 어떤 이행이 있단 말이에요. 이행기, 어떤 간극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것을 이것이고 주체이자 사라지는 매개자가 그 주체다라는 거죠. 요게 없으면 자연에서 문화로 우리는 도약하지 못하고 사물과 대상에서 언어와 말을 얻게 되는 것이 되지 못하는 셈이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정신분석 락간과 연결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요게 결국은 실제계고 요게 또 상징계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 또 실제계에서 상징계로 그래서 오늘 요 어떤 이 두 단계 어떤 단계를 넘어갈 때 나타나는 이 고리 오늘은 이 고리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간극이 없으면 동일화되고 주체는 사라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사라지는 매개자 개념은 그 막스주의 철학자 프레드릭 제임스라고 있어요.
제임슨. 프레드릭 제임슨이 썼던 용어래요. 프레드릭 제임슨의 사라지는 매개자 개념인데 이 사람은 그래서 이 개념을 어디에 썼었냐면 막스주의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 프로테스탄티즘 분석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이거 똑같아요. 이게 자리를 잘 지켜보세요. 중세에서 어떻게 근대로 이행했는가라고 할 때도 어떤 매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요 매개를 베버가 왜 기독교 청교도 정신을 얘기했던 것처럼 프레드릭 제임슨도 이제 그것을 어느 정도 활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 프로테스탄트의 어떤 기독교적인 윤리 요것을 이제 매개자로 자리매김을 하는데 이제 제임슨의 표현은 뭐냐면 되게 역설적이에요. 그러니까 중세를 넘어서는 것을 프로테스탄트의 어떤 방식으로서 새로움을 가져다 준 거겠죠. 근데 한편으로는 그 프로테스탄트의 기독교적 정신에 의해서 그러면 근대성 이것도 자본주의냐 쉽게 얘기해서 자본주의가 그래서 파생된 건데 정작 그 자본주의에서 이 종교성에 대한 역할은 이제 필요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 역설 프로테스탄트 정신 때문에 우린 중세에서 근대 자본주의를 이행하게 됐으니까 오히려 한편으로는 약간 기독교 정신이 더 근대와 자본주의 사회를 아울러야 되는 거 아닌가, 더 주류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겠지만 오히려 또 그 자본주의 특성 하에서 이제 프로테스탄트의 그 정신의 어떤 부분은 필요가 없어짐으로써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즉 사라지는 매개자. 되게 중요한 매개자였지만 결과적으로 어때요? 그것을 만들어내고 사라지는 것. 되게 여기서 좋은 비유를 써요. 거푸집 있잖아요. 우리가 건축할 때 보면 공사장 가면 항상 거푸집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거푸집을 틀이죠.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시멘트 쭉 붓고 형틀이 다 마르면 이제 거푸집은 부시고 없애버리잖아요. 이제 다 띄워버리죠. 그런 역할. 이게 바로 사라지는 매개자는 거푸집을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까 사라지는 매개자가 또 뭐라고 했죠? 또 주체라고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서 보면 정리한 거 제가 읽어보면 자, 중세와 근대 이행기 사이에서 프로테스탄티즘이 바로 사라지는 매개자의 역할을 했음을 제시하고 근대 자본주의를 파생시킨 후에 자신은 다시 자본주의에 의해 쇠락하는 프로테스탄티즘은 마치 거푸집과도 같다. 자연에서 문화로의 이행을 진화의 서사로 그래서 그려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뭐 자연은 과거고 문화는 뭐 미래적이어서 이런 진화적 서사가 아니라 코기토에서 정점에 도달한 자기로의 철회가 자연과 문화의 간극을 잇는 사라지는 매개자로 전제되어야 된다. 그겠죠. 그리고 코기토의 어쨌든 이 사유 방식과 과정 자체가 중요한 거죠. 자기로의 철회가 자연과 문화의 간극을 잇는 사라지는 매개자로 존재된다. 우리는 상징적 질서라는 형식 안에서 살기에 실제를 대체하기에 앞서 그 실제를 제거해야 되는데, 그렇죠. 지젝은 사라지는 매개자를 광기로 이행하는 것으로 읽었고, 여기 다 용어가 사실상 다 연결이 되죠. 그러면 주체는 공백이고 간극이고 사라지는 매개자면서도 그리고 또 광기다. 그래서 이것이 주체다. 지젝에게 광기는 제정신, 시민적 주체의 정상성의 필수 불가결하다. 그러니까 이게 역설이죠. 이 광기라는 것도 어때요? 우리가 결국은 요 중간자적인 매개적인 부분에서 무언가 정상성이라는 것, 우리가 말하는 사회적 질서나 언어의 체계라거나 이런 부분들로 가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에 근거한다, 뭐에 기반한다, 되려 오히려 광기에 기반한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철학사의 사라지는 매개자의 대표 주자로서 지젝은 쉘링에 이제 집중을 합니다. 이런 쉘링은 뭐냐면 그 언제 등장하냐면요. 우리가 칸트를 독일 철학에서 독일 관념 철학에서 칸트가 등장하고 나서 그 다음 주자로 피히테와 보통 쉘링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헤겔에게 또 영향을 줘요. 쉘링이요. 그래서 요 어떤 중간 주자처럼 이제 쉘링이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쉘링에 지금 지젝이 뭔가 이 사람에게 바로 그런 요소가 있는 것 같아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주체의 계보학 면에서 지젝은 쉘링을 참고하고 있는데 쉘링은 철학사에서 사라지는 매개자다. 그러니까 쉘링 자체가 사라지는 매개자라는 거예요. 왜? 쉘링을 보면 관념론과 사실 여러분 실제로 어때요? 헤겔 이후로 막스 유물론이 굉장히 크게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념론과 역시 유물론의 또 그 이행, 여기 이행하는 이 독일 철학의 어떤 이 과정에서 쉘링의 역할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본 것 같아요. 비가시적인 연결고리다. 이전의 관념 철학이 지닌 형식 속에
예. 이후에 막스, 니체, 프로이트가 제기한 유물론적 내용을 도입한다. 그래서 관념 철학의 그 형식 안에 막스, 프로이트, 니체 다 유물론자거든요. 그 유물론적인 그 내용을 도입한다라는 거예요. 형식과 내용. 쉘링의 철학의 태초가 처음이 아님을 입증한다. 쉘링의 철학은 우리가 왜 이제 태초에 이러면 기독교 다니시는 분들은 다 알죠.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예. 그 말씀은 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는 어떤 성경 구절을 생각하시면 될 텐데, 그래서 쉘링 같은 경우가 실제로 우리가 이제 태초에라고 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그 태초에가 보통 제일 처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쉘링에게는 이 앞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태초에보다 더 빠른 그 처음. 왜냐하면 태초에는 뭐가 있었죠? 이미 말씀이 있었거든요. 말씀은 언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자체는 이미 어느 정도는 상징계의 어떤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이전에, 이 처음, 태초 이전에 어떤 그 카오스, 오히려 혼돈, 카오스적 정신병적 상태의 우주가 이미 있었다. 카오스적인 어떤 우주. 그때 우주는 맹목적인 충동의 반복과 불규칙한 어떤 그 역동, 어떤 맥박이 막 뛰는 것처럼 맥동의 어떤 상태였다. 이 충동이 현실의 궁극적인 기반이고 토대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상 진정한 토대, 데카르트의 코기토가 토대인 것처럼 진정한 토대는 사실 여기였다라는 거죠. 어떤 것도 이 무로 돌아간다고 할 때 무 심연을 앞서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이거는 곧 어떤 무의 자리이기도 하죠. 5개를 찍었네요. 무. 그죠? 이 심연의 자유는 곱비 불린 자유의 하나이고 어느 누구에게 속해 있지 않다.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고 말 그대로 어떤 혼란이나 혼동, 뭐 어떤 거대한 역동적인, 제가 보기엔 이거 약간 그 니체도 니체가 얘기했던 어떤 세계의 어떤 힘을 제시할 때 약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런 느낌이 좀 없잖아 있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질서와는 아무 상관이 없죠. 어떤 주체의 수로가 되지 않는 세상. 그러니까 수로라는 게 뭐예요? 대상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수로를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내가 무언가를 보고 얘기하는 거고 무언가에 대하여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주체가 어떤 간격이 띄어져 있어야 돼요. 대상과 나 주체의 어떤 간격이 띄어져 있을 때 내가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쉘링이 보기에는 이 태초의 이전의 바로 그 상태는 사실상 주체와 수로가 구분되지도 않았던 세상.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는 순수하고 비인격적인 의지. 그래서 신조차도 태초보다 이전인 바로 이 처음인 무의 상태에서는 오히려 그 자유의 일부였다. 신은 개별 존재가 아니었던 것이에요. 어느 상태에서? 여기에서. 요 단계에서는 신은 아직 개별 존재가 아니야. 여기로 와야 돼. 이쪽으로 올 때 그때서 신은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조차 태초보다 이전인 바로 이 처음인 무의 상태에서 자유 일부였고 개별 존재가 아니었고 그저 비존재의 상태를 즐기는 순수한 무였다. 그러니까 신이 없는 건 아닌데 그 신은 비존재의 상태를 즐기는 순수한 무였다. 그런데 이 상태는 근원적으로 불만의 씨앗을 갖는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음과 무를 원함은 동전의 양면으로 태초보다 이전 상태인 충동의 순환 운동을 형성하는 수축과 팽창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카오스 속에서 어떤 수축과 팽창의 반복 운동이 있다는 거죠. 어떤 것을 원하는 의지가 긍정적, 팽창적 의지를 한다면 무를 원하는 의지를 부정적, 수축적 의지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원하는 것은 긍정적이고 팽창적이라면 어떤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은 부정적이고 수축적이다. 이 운동의 결과는 교착 상태의 반복이죠. 계속해서. 이러한 운동 속에 신은 그 자신과 그의 수로를 변별하는 데 실패할 수밖에 없다. 계속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단계. 그러니까 토대, 태초 이전의 그 단계에서는 계속 그런 운동과 교착 상태가 반복될 수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신이 독립성을 성취하려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신을 토대에서 이제 빠져나와야 돼요. 신조차도. 여기서 나올 때 신은 개별 의지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자신과 그의 수로를 자기 자신과 거리두기를 하고자 하는 이 방식. 요게 결국은 아까 데카르트가 얘기했던 그 철학의 제1 원리와 같다라는 거죠. 코기토의 방식도 바로 이러하다라는 거예요. 데카르트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간격을 띄는 거거든요. 자기 주체의 자리를 찾는 거죠. 신이 모든 한정된 내용을 파괴하고 세계로부터 철회하는 것. 그 자신에게서 세계를 축출하는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모든 한정된 내용을 다 파괴하고 세계로부터 철회하고 그 자신에게서 세계를 축출하는 그것.
이와 같은 행위를 지적은 신성한 광기의 한 형식으로 설명한다. 신 자신이 제정신을 잃은 것이다. 신 자신이 제정신을 잃었다. 그랬을 때 오히려 떨어져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하나의 어떤 광기로 봤고, 신은 스스로 존재하기 위해서 먼저 광기의 위험을 겪어야 하며 무와 신 자신 사이에 사라지는 매개자를 형성하는 것이 결국은 광기인 셈이다. 결국 무, 광기. 그러니까 무에서 우리가 신의 어떤 단계로 넘어서기 위해서는 이 광기가 사라지는 또 매개자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도식적으로 굉장히 어때요? 다 어쨌든 틀은 맞죠. 대체 이게 뭔 소리야 싶으면서도 보시다 보면 확실히 아까 앞에서부터 얘기했던 그런 데카르트적인 어떤 코기토의 어떤 방식과 아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자연에서 문화로 이행하는가, 뭐 심지어는 아까 프레드릭 제임슨이 얘기했던 중세에서 어떻게 근대로 이행하는가, 이런 이행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 단계, 이 형식을 여러분이 일단은 파악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주체가 상실, 자기 자신의 철거, 자신의 토대와 본질 자체의 축출로서 구성된다는 거죠. 그 주체는 어떻게 구성된다? 결국 주체라는 것은 우리는 지금 목적을 잃어서는 안 돼요. 주체에 대한 주체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결국 주체는 상실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철거함으로써 상실인 것이고, 철거이고, 철회이고, 그죠? 자신의 토대와 본질 자체의 축출로서 오히려 그렇게 요걸 함으로써 구성되는 자죠. 구성되는 주체. 주체는 언제나 자신을 회복하려고 하는 향수적인 주체다. 주체가 주체로서 자기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주체 외부에 남아 있어야 하고, 그렇죠. 이전과 이후 뭐 어떤 일관성, 방금 전과 방금 이후의 어떤 내가 동일성을 유지하려면 결국은 그 주체 외부에 남아 있어야 되고, 자기 자신을 결국은 외재화시키는 수밖에 없어요. 주체는 대상과 대립하지 않고 그래서 연루되어 있는 것이다. 연루되어 있다. 지금 주체와 대상을 완전히 이제 이분하는 게 아니라 연루된 관계로, 연결된 관계로 보는 거죠. 주체는 자기 외부의 대상이고, 주체는 그 자신에 대해 외밀함의 관계를 갖는다. 이 외밀함이라는 특성을 통해서 어찌 보면 주체와 대상이 딱 뭐 떨어져 있다, 이게 아니라 오히려 외밀함은 외재적인 것과 내밀함을 더한 합성어거든요. 외재적이다, 내밀하다. 외재적인 건 바깥적인 거잖아요. 내밀함은 안적인 거고요. 이게 합성어예요. 외재적인 내밀함을 우리는 생각하셔야 돼요. 자, 외재적인데 근데 뭔가 내밀해. 그래서 외밀함이라는 것은 주체의 존재 한가운데 있는 것이 자기 외부에 존재하는 방식을 가리키는 셈이에요. 주체의 존재 한가운데 있는 게 자기 외부에 존재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이게 외밀함. 내가 만약에 내 안구로 모든 세계를 보긴 보잖아요. 근데 정작 내가 내 안구는 볼 수 없죠. 내 안구로 세계를 보지만 나는 볼 수 없어요. 이것을 보려면 결국 거울이 필요한데 주체 역시 바로 이와 같은 위치에 있다는 거죠. 결국 주체는 그 자체로는 결국 파악될 수가 없다라는, 이게 여러분 핵심이에요. 사실은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많이 하고 있는가라고 할 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체를 정말 어떤 그 동일성으로 나는 나야 이런 식으로 너무 편하게 딱 규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아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그냥 그 자아에 대한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죠. 정신분석에서 얘기하는 이 주체라는 것은 결국은 딱 우리가 갖고 있는 언어라는 체계로서는 정확하게 딱 지정해서 말할 수 없는 것. 주체는 그 자체로는 결코 파악될 수 없어요. 우리의 안구가 그 자체로서 파악될 수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주체를 통해서 우리는 세계를 보지만 세계를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역으로 주체에 대한 그 자리를 지금 우리가 캐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주체는 그 자체로는 결코 파악될 수 없고 현실이라는 그죠? 경험, 어떤 이런 걸 속에서 현실이라는 어떤 그 속에서만 보이는 현실의 어떤 비판 관점이다. 그죠? 여기서 제가 좀 단어 좀 잘못 써가지고 읽다가 헷갈렸네요. 그래서 어쨌든 그 자체로 파악될 수 없고 오히려 어때요? 우리는 간접적으로 이 현실을 통해서 현실의 우리 경험 속에서 역으로 드러나는 그 자리를 우리는 지금 역추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게 주체의 자리겠구나. 자, 그러면 주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뭔가 우리가 그 자리가 그런 건가? 라고 약간 이제 어렴풋이 우리는 이해하고 있을 텐데요. 자, 주체와 주체화는 좀 다른데 주체화에 저항하라. 자, 이제 지지에게 그러면 메시지는 뭐냐? 주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 라고 할 때.
주체와에 저항하라. 내 이름을 바꾸라. 자, 주체가 외재화되는 장소는 말에 있어요. 태초를 엄명한 말씀. 아까 있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말을 하는 가운데 주체는 자기 존재를 외부에 수축시키는 거예요. 말을 하는 가운데 주체는 자기 존재를 외부에 수축시킨다. 주체는 외재적 기호 속에서 자기 존재의 중액을 응고시키는 거예요. 이 말의 중요성이죠. 우리는 이 언어를 벗어나서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 존재를 외부에 수축시키고 주체는 외재적인 기호 속에서 자기 존재의 중액을 응고시킨다. 언어적 기호 속에서 나는 내 외부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이 주체의 자리를 어디서 발견해요? 내가 나를 바로 직시하는 게 아니에요. 언어를 통해서만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지금 거울인 거죠. 나는 내 외부에서 나 자신을 발견해요. 예. 나는 나 자신의 바깥, 나를 대리 표상하는 기표 속에서 나의 단일성을 정립한다. 근데 이제 이 주체가 실제의 그 어떤 그 중액의 나인가라고 볼 때 그때는 애매한 거예요. 왜냐면 이미 어느 정도 깎여서 이 상징계에 들어선 나잖아요. 나 자신의 바깥, 나를 대리 표상하는 기표라고 했잖아요. 대리 표상이 뭐예요? 누구의 아들, 예, 뭐 한국인, 인종은 뭐고, 연봉은 얼마고, 어느 회사에 다니고, 나를 대리 표상하는 기표 속에서 나의 단일성을 정립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현실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지에게 메시지는 내가 나의 외부에서 나 자신을 발견한다면 나는 더 이상 자기동일적이지 않다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외부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면 나는 더 이상 자기동일적이지 않다. 나를 표상하는 기표도 결국 나의 대리 표상이지 실제의 나가 아니니까. 우리가 일단 그걸 깨닫는 단계가 정신분석에서는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 끊임없이 내가 대체 어떤 너는 너 나는 나고 너는 너야 뭐 이렇게 얘기해봤자 사실 대부분은 어디에 매여 있다? 대리 표상한 어떤 그 기호. 예. 말 그대로 나를 그냥 그렇게 지정하고 있는 그 자리. 사실 이게 타자에 의해서 우리는 지정된 자리일 수 있거든요. 타자의 욕망에 의해서. 그러니까 타자의 욕망에 의해서 지정된 그 자리에 있는 나를 발견하고 이게 진짜 나야 라고 해서 난 그렇게 살아야겠다 이게 아니라 사실 여기서 원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어찌 보면 그것을 깨달음으로써 실제 내가 아니구나. 최소한 이것은 상징계의 나일 뿐이지 이건 실제의 나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어때요? 부정어법을 통해서 깨닫는 거잖아요. 그렇죠. 긍정어법이 아니에요. 이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온전한 주체가 되고자 한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회복 불가능한 상실을 어쨌든 피할 수는 없어요. 예. 회복 상실을 피할 수 없어요. 우린 상실감을 당연히 경험해야 돼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남지 않고 어떤 것이 되는 길은 오직 이와 같은 상실에 의해서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젝은 충동의 폐쇄적인 순환 운동에서 말의 언명으로 이행을 그죠? 간명하게 실제계에서 상징계로의 이행이 가능하다고 봤어요. 지젝은 충동의 폐쇄적인 순환 운동에서 어떤 말의 언명으로 이행할 수 있는데 간명하게 실제계에서 상징계로 이행한다. 아까 그 신에 대한 얘기를 슐링이 했듯이 태초 이전의 세계에서 태초의 어떤 말씀의 세계로 넘어가는 것처럼 실제계에서 상징계로 넘어가는 건 역시 언어에 있는 거죠. 실제는 언어로 새겨지기 이전의 세계이며 그래서 실제라는 건 뭐예요? 언어 이전의 세계입니다. 언어 이전의 세계이며 언어는 상징적 질서의 매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충동의 순환 운동이고 실제의 상상적 경험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 한없는 수축과 팽창은 거울상의 단계의 자아가 동일성과 차이의 진동 속에서 일종의 내란을 겪는 상태와도 같다. 그 한없는 수축과 팽창의 어떤 이 과정이 있죠. 우리가 이제 거울 이론 배운 것처럼 상상계의 어떤 단계, 거울상의 단계의 자아가 동일성과 차이의 진동 속에서 일종의 내란을 겪는 상태고, 그죠? 왜 내란이에요? 이게 나인지 이제 혼동이 오는 어떤 그런 단계. 신은 이 거울상의 단계에서 거울 앞에 선 유아처럼 순수하게 자기지시적인 존재다. 신에게는 자기 존재를 위한 어떠한 객관적인 정박점도 없다. 모든 것은 오직 주관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네요. 그래서 그 신은 아직 창조자가 아니다. 왜냐하면 창조를 통해 타자성의 존재가 정립된 이후에야 신은 최소한의 자기 일관성을 갖게 되고 그 창조자 외부에 존재하게 되는 거다. 물론 여러분 이거는 그 어떤 신학적인 연구 방법으로 또 접목이 또 될 거예요. 어떤 신학자들에게는. 그러나 이제 저는 또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고 싶은 또 아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되면 신도 결국은 의존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신도 뭐가 필요해요? 그 피조물이 필요한 거죠. 피조물을 통해서 자신이 정립되는 거죠. 아까처럼 어떠한 객관적인 정박점도 없고 오직 주관적인 그런 순수한 어떤
그 상상계적인 어떤 단계에 머무는 그 신이 아니라 신 역시 창조를 통해서 타자성의 존재가 정립된 이후에 최소한의 자기 일관성을 갖게 된다. 결국 신이 실제와 단절하고 그 자리를 대신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의 선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걸 수 있겠죠. 상징적 경험을 거쳐야 된다. 육체적 존재로서의 인간도 실제의 일부지만 상징적 주체로서의 인간과 구별이 되는 거죠. 인간은 자연 속에 근거를 두고 있고 또 육체 속에서만 살아갈 수 있지만 또 단순히 육체만이라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아까처럼 데카르트 이분법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 속에 근거 두고 있어. 육체 속에서만 또 살아갈 수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는 또 육체만은 아니죠. 우리는 신체를 소유하고 있고 신체와 자유롭게 관계 맺음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과 신체의 어떤 이분법으로 쪼개서 놔둘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관계적이고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건 어쨌든 우리죠. 신체와 자유롭게 관계 맺음한다. 그것을 가능케 또 하는 것도 언어다. 우리 자신을 언어나 상징적 질서에 종속시키는 과정이 바로 주체화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언어로서 상징적인 어떤 이 질서 체계에 들여오는 과정, 요거를 주체화 과정이라고 보는 거죠. 확실히 뭐 아이들 키우다 보면은 야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사실 그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사회적 체계를 계속해서 주입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아직 아이가 뭐 스스로 깨달아서 한 것도 아닌데 그냥 부모로서 당연히 해야 된다라는 것처럼 그 상징적 질서에 우리는 우겨넣게 돼요. 그래서 그것이 아이들에게 좋으니까라고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를 설득하고 합리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러게 뭐 아이 스스로 깨달은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데 내가 굳이 그것을 먼저 이렇게 규정되게끔 야 여자아이가 이래서는 안 돼, 남자아이가 이래서는 안 돼, 남자는 울어서는 안 돼, 뭐 이런 것처럼 말이죠. 어쨌든 일견 탈구조주의처럼 보이지만 지적의 주체와는 두 가지 면에서 다르다. 자 이제 이게 마무리입니다. 우리 다 마무리까지 오가고 있는데 자 그러면 어떤 자율적 주체가 아니다라는 것은 이미 우린 정신분석적인 분석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상징계의 나가 내가 아닌 그죠? 어떤 실제계의 나의 어떤 과정에서 우린 주체의 자리를 지금 찾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러면 이게 탈구조주의적 주체와 뭐가 다르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 면에서 다르다라고 했는데 자 일단 하나는 상징적 질서. 상징적 질서, 대타자는 우리보다 앞서고 우리를 통해 말을 한다. 가족의 일원, 가족의 어떤 성, 사회 경제적 위치와 종교가 나보다 우선한다. 이건 사실 구조주의적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상징적 질서에 의해서 우리 나라는 게 규정된다라는 건 되게 구조주의적이지만 이 두 번째 특징에서 차이가 나요. 결국 뭐다? 우리는 이 상징적 질서는 근데 이게 불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완전하게 우리를 얽매이는 방식이면 모르겠지만 그 상징적 질서도 나중에 그 락강에 보면 정박점이란 말을 쓴단 말이에요. 기표가 기에 닿지 못하고 끊임없이 미끄러진다라고 표현했지만 결국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기표와 기에 대한 일종의 임시적인 연결점을 찾아야지만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실상 이 상징계는 완전하지 않아요. 결여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애초에 상징계 자체가 결여예요. 상징계 요소들을 통합하고 서술하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의 몫이다. 우리가 그렇게 그러니까 가끔 그 정신분석을 보다 보면 이건 너무 철저히 구조주의적이고 또 철저히 너무 종속된 개념 아닌가? 그럼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대체 뭐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지금도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얘기하면서 이건 모든 것은 그럼 다 어렸을 때 어떤 무의식적인 억압의 문제니까 내가 지금 바꿀 수 있는 건 없네. 뭐 이런 식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징계는 불완전하고 상징계 요소들을 통합하고 서술하는 건 나 자신의 몫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 다시 얘기하면 뭐예요? 가족의 틀 안에서 매우 엄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요. 최종적으로 거부할 수 있죠. 가족을 거부할 수도 있고요. 내 이름을 바꿔버릴 수도 있고 새로운 종교를 뭐 창시할 수도 믿을 수도 있는 거죠. 즉 상징계 속의 간극은 우리가 상징계의 기능에 완전히 종속된 자동인형이 아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완전한 상징계는 아니거든요. 그냥 상징계의 간극 속에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기계가 아니라는 거죠. 기계가 아니라는 선언. 우리는 자동인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상징적 질서 속의 요소들을 개별적 방식으로 통합하는 능력을 갖고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을 지적은 서사적 중력의 중심으로서의 자기라고 말합니다. 서사적 중력의 참 말도 참 어려워요. 서사적 중력의 중심으로서의 자기.
그러니까 이 자기라는 것은 주체의 공백을 메우는 것으로서 주체는 변하지 않지만 자기는 끊임없이 어때요? 갱신된다라는 거죠. 지금 지식이 말하는 이 자기는 결국은 끊임없이 갱신되는 자기가 되는 거고 결국 우리는 얼마든지 그래서 아까 이 주체화에 저항할 수 있다는 거죠. 상징계가 우리를 끌어당기는 주체화에 저항할 수 있고 너의 이름을 바꾸라라고 하는 뭐 이름을 진짜 개명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 우리는 어쨌든 그 자리에 의해서 또 탈주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뭐 저도 이제 지적을 역시 늘 하는 얘기지만 책을 읽고 정리하고 하는 과정에서 저도 스스로 조금씩 이게 알아가는 거기 때문에 야 그래서 이게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도 퀘스천 마크 다 읽었긴 했지만 그래서 그만큼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이따 우리가 이제 한 두 편 남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끝까지 같이 해설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이 주책이 다루고 있는 이 주체에 대한 부분까지만 다룰 건데 4장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두 편 더 하고 일단은 일단락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까다로운 주체도 정말 저 스스로도 다 완독을 하고 여기서 더 깊이 있는 어떤 부분들 찾아내고 싶은 부분이 있으니까요. 어쨌든 일단 부족한 대로 이렇게 여러분이 아쉬운 대로 그냥 그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3편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